여수 MBC 여순사건 77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다큐멘터리 1948 그녀들 일부. 험한 그날을 만나부렸어.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여름. 체록을 하고 돌아오는 길. 높고 깊은 지리산 등성과 산골짜기를 따라 켜켜이 드러누운 산그림자들이 야속하게도 아무것도 모르는 양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 그날 그녀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와 남편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뻔히 다 보았으면서 진실이 뭔지 다 알고 있으면서 조용히 내려다보는 지리산 자락이 그렇게도 미웠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 제14연대는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는 국가의 명령을 거부했다. 국가는 진압에 나섰고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사흘 만에 대한민국 최초의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이념, 사상이라곤 들어본 적이 없는 촌부들이 한 마을에서도 수십 명씩 끌려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 밤을 틈타 군경의 총을 피해 아버지의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만질 때마다 피가 치솟는 시신들 사이를 들추었던 어린 소녀들. 지아비를 잃고 생떼 같은 자식을 두고 재가를 강요받아야 했던 아내들. 남편과 아들들을 한날에 잃고 눈이 푹푹 빠지는 한겨울 호적삼에 찬물만 들이키다 끝내 정신을 놓아버린 어머니들. 그리고 국가가 폭력을 자행했던 그 척박한 땅에서 질긴 생명력으로 모든 것을 품고 길러온 1948 그녀들이 이야기를 꺼냈다. 정부 수립 3개월 만에 여수에서는 공산 집단 40여 명이 반란을 일으켜 홍해 수세를 인근 순천까지 자유과 우익이 곳곳에서 충돌하는 가운데 공산분자들은 77년 전 여순 사건이 발발하고 반란군을 색출한다는 이유로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 중에서도 14연대 출신 남부군 사령관 이영회의 고향이었던 순천 도롱마을은 진압군의 진압이 살벌했던 지역 중 하나였다. 천도교와 기독교의 반목으로 마을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 총을 쏘아댔다. 당시 이숙자 씨는 2살이었다. 한 사람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애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오면 무사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 들어가서 다 다 죽인다고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해가지고 그 도로 앞에 도로 교회 앞에 그 도로로 전부 나와서 모이라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서 나가서 이렇게 나가니까는 우와 자를 구분을 해갖고 앉히더래요. 우익과 좌익을. 그러니까 다 가서 처음에는 한테가 앉았는데 나중에는 다 분리를 하더래요. 분리를 해가지고 우익패는 이제 교회패니까 놔두고 좌익패들만 전부 묶어가지고 그 조기 엮듯이 엮어가지고 다 끌고 해롱면 월전 지소로 끌려갔대요. 빨갱이라는 손가락질 한 번에 좌와 우로 이념이 갈리고 생사가 갈렸다. 사람이 조기처럼 엮여서 끌려간 그곳 순천경찰서에서는 끔찍한 고문부터 시작됐다. 바깥에다가 앉혀놓고 몇 명씩 끌어들여갖고 불면은 좀 조사를 빨리 끝내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가다보지 않고 모른다 그러면은 굉장히 시간을 오래 갖고 저기를 했었대요. 구타가 엄청 심했대. 그래갖고 강행수하고 어떤 저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한 적 없다. 나는 여기 와서 농사 진 것뿐이 없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풀으라고.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그 모습을 봤는데 죽었다가 깨어나면은 또 고문을 하고 죽었다가 깨어나면은 그러니까 아주 안 죽을 정도로 고문을 하더래요. 그래갖고 할머니가 정신 이상이 돼버렸어요. 할머니가. 내 자식은 걸어간 길도 눈에 뵈는 것이 애미인데 정신이 온전할 리 없었다. 구타와 방화, 색출과 죽음. 여순 사건 당시 미국의 라이프지 기자였던 칼 마이던스의 렌즈 속엔 처절한 아픔이 기록돼 있다. 아직 젖을 떼지 못한 돌쟁이를 품에 안고 손을 든 여성. 양쪽으로 나눠선 한 마을 사람들이 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공포에 질려 부역자 색출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아무렇게나 들판 위에 뉘어져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시체들. 사진 속 비극의 한 장면처럼 어머니와 함께 끌려갔던 돌쟁이 이숙자 씨는 기적처럼 살아서 그곳을 빠져나왔다. 여순 사건의 피바람은 이숙자 씨의 부모와 함께 외삼촌에게까지 휘몰아갔다. 죄명은 똑똑하단 죄.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죄. 그것이었다. 남성들이 끌려간 그곳에 살아남은 아내와 어머니들은 가족이라는 죄로 고문이 이어졌다. 아유 장작개비로 얼마나 맞아가지고 그냥 거가 뻗어갖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업고 와갖고 옛날에는 약이 없으니까 그 인분 물 있잖아요. 똥물을 옛날에는 그래도 채는 있었어요. 바구니나 채는 있었잖아요. 그걸 거기다 그 인분 저기 그 화장실에다가 담가놓고는 거기서 물 그 국물을 떠서 옛날에 그 유리병 있잖아요. 그 소주병 대병 같은 거 그런 데다가 해가지고 그 물을 계속 먹였대요. 그 물을 계속. 그러니까는 얼마 두들맞고 뼈가 다 부스러지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이제 뼈 붙으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와서 이렇게 해서 먹여놓고 나면 내일 와서 또 끌고 나가서 두들겨 팬대요. 찾아내라고. 강인수 찾아내라고. 그러면 나는 모른다 그러면 네 서방도 모르냐 그러고 세상에 그 팬티만 입혀놓고 이렇게 두들겨 팬대요. 잃은 자식보다 눈앞에서 고문으로 죽어가는 며느리를 어떻게든 살려내야 했다. 여자든 남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한번 좌익으로 손가락질을 당한 집안과 조금이라도 상관이 있는 사람이면 사돈의 팔중까지 잡아들여 죽이는 세상이었다. 그렇게 끌려간 일가족이 무려 14명이나 됐다. 시샘과 밀고로 이어진 죽음은 수도 없었다. 여수시 남면 송정리. 김송자 씨의 집안은 67이나 되는 딸을 모두 고등학교까지 보낼 만큼 부유했다. 이를 시샘한 동네 사람들의 모함 때문에 그녀의 아버지는 공파령산까지 피신을 했다. 그곳에서 총살을 당한 줄도 모르고 아버지를 찾아내라는 끔찍한 고문이 이어졌다. 그녀는 어머니가 송장처럼 돼 돌아왔다고 했다. 다 이제 좋아진 줄 알고 우리를 데리고 이제 또 산을 넘어서 왔어 집에로. 그때서부터 이제 뭐 맨날 끌려가 다녔죠. 그래갖고 어느 날은 경찰서에서 지서 순경들이 와가지고 어머니를 잡아갔어요. 어머니를 잡아가지고 그 왜 말 안 하고 숨기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어머니를 두드려 패고 거의 내가 지금 알기로는 일주일 넘게 그거 파출소 다니고 뭐야 지서에가 끌려서 이제 거기서 두드려 맞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소식이 온 거요. 지서에서 데려가라고. 가서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머신들이 가가지고 그 들거 단가 옛날 일본 말로 들거 가마니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다 눕혀가지고 집에 안방에 갖다 눕혀놨는데 완전 송장이야. 얼마나 맞았는지. 여자를 그렇게 두드려 팰 데가 어디가 있어. 7살짜리의 눈에도 곧 돌아가시고 말겠다는 간음이 있었을까. 송장처럼 변해버린 어머니의 모습을 어린 송자 씨는 눈에 담았고 77년이 흐른 지금에도 똑똑히 기억한다. 어려가지고 어떡하냐 그냥 어머니 돌아가시는 줄 알고 죽는 줄 알고 그때는 막 학교도 안 가고 우리가 들을 때 엄마가 가만 들어보면 아버지 막 욕을 해대라고. 몰라 왜 그런지는. 욕을 자기들 버리고 이제 갔다고 그랬나 어쨌나 아버지를 욕을 하는데 앨범에서도 막 다 도려내고 그러더라고. 살아남아 딸 셋을 키워내야 했던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무심히 떠나버린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이라도 품어야 사라졌을 것이다. 비상계엄, 들어보지도 못한 난리 소식이 닿았을까 싶은 순천 조계산 골짜기 근처 상사면에도 군인과 경찰이 들이닥쳤다. 하필이면 그날은 형님 집 지붕에 짚을 새로 얹는 날이었다. 진압군에 끌려간 마을 주민이 모진 고문 끝에 형님의 이름과 딱 한자가 다른 동생 이름을 댔다. 강점덕 씨는 시아버지의 죽음을 이렇게 기억한다. 그 고문을 시키니까 자연이 그렇대. 그 행제관들이 자연인가 우리 시아버지 자연인가 뭐 금수라고 호주기는 금수라고 쓰는데 자연이 막 아프니까 자연이 막 그렇게 됐나 봐. 그런 게로 이 동네 자연이가 누구냐 그런 게로 입이다 문제는 가르쳐 줬을 거 아니야. 처갓집이 지붕을 이고 있는데 또 그나마 또 형은 또 어디 가불고 혼자 했다네. 옛날 같으면 순사가 와갖고 지붕에 있는 사람 내려라고 그런 게로 하질없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죄도 없고 아무 죄도 없지. 아무런 뭐 어디 뭐 너무 숭한다도 안 본 사람이 그렇게 어지럽게 살았는데 수갑 탁 채워갖고 데리고 가면서 그대로 갚은 거예요. 그대로 갚은. 그 영문도 모르고 말도 어쨌도 안 하고 그냥 딱 채워갖고 가버려 갖고는 언니도 관이도 없지. 그러니 형이 와서 보니까는 동생이 재패 갚은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 하나가 겨우 3살이었다. 사람이 허망 없이 끌려가 죽어야만 했던 이유는 이름을 혼동한 마을 사람의 무고. 단지 그것이었다. 황망히 잡혀간 사람 행방이라도, 아니 생사라도 알아야 했다. 시어머니는 3살 아들을 업고 시아버지의 행방을 찾아 얼마나 헤맸는지 모른다고 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기를 뒤쳐엎고 목포 쪽으로 갔다 하더만. 목포를 가서 본게 여기 안 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시 이제 내려와서 또 며칠 있다가 누가 거리 가봐라 그래서 대전 행무소로 간게로 거가 있더라는 거야.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등에 업은 우주 같은 아들 하나면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더란다. 순천에서 대전까지 쉬지 않고 꼬박 이틀을 넘게 걸어야 했던 그 거리를 한 달이 멀다 하고 찾아다니던 어느 날 시아버지는 마지막을 예감이라도 했을까. 아들 한번 안아보자 했다. 전에 없이 아들의 머리를 살살 쓰다듬더니 나 기다리지 말고 애기 학교랑 보내서.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2번째 가니까는 또 반기고 하더만 3번째를 가니까는 무슨 이제 영문을 알았는지 어쨌는지 너희들 다 죽일 거라고 그러고 소리를 들었는지 어쨌는지 전에는 그걸 안 하더니 애기를 꼭 이렇게 막 쓰다 만지고 막 자기 마누라 애기 공부 많이 가르치고
잘 키워갖고 잘 살으라고 그 막말 같은 말을 떠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고 했겠지. 그러고 왔는데 얼마 안 돼서 뭐 말이 뭐 어디 바닷가에 끌려가서 총살시켰다든지 뭐 지금 고령골 충청도 그 대전 행무소 쪽에 그 고령골 그 막 계곡이 있어. 가보면 그 계곡에다가 수백 명 갖다 엎어쳐 놓고 다 파묻었다 그러니 어쩌니 막. 스물셋 청상 과부로 남겨진 그녀에게 어른들은 재갈을 들먹였고 그럴 때마다 아들은 더 엄마를 찾았다. 모래 속에 혀를 박아도 내 새끼 두고는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여순 사건이 일어난 지 단 3일 만에 진압군들은 여수와 순천, 광양을 지나 지리산으로 숨어 들어간 봉기군들을 진압하는데 혈안이 돼 있었다. 구례 지역은 여순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가장 긴 시간 동안 피해를 입었다. 그곳에서의 진압은 무자비했고 비열했다. 부역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진압군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야비한 덫을 놓았다. 산사람들의 옷을 입고 나타나 마을 사람들에게 밥을 구했고 두려워서 밥을 내놓은 마을 사람들은 부역자가 됐다. 그들은 포고령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즉결 처형을 당했다. 아니, 부역자이니 공산주의자니 죄목은 구타나 학살 그 이후에 붙여도 상관없는 거였다. 깊고 깊은 산골추위가 먼저 내려앉은 지리산 골짜기. 군경이 안 보이는 틈에 새벽을 틈타 아버지의 시신이 마당으로 들어오는 걸 고정순 씨는 직접 봤다 했다. 시신을 찾자고 이리저리 손을 대면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신에서 피가 사방으로 튀어올랐다고. 시신을 찾으러 갔던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것도 똑똑히 기억한다. 그때는 말도 못하게 추웠어요. 말도 못하게 추웠어. 겁나게 추웠는데 통장을 막 거름 뒤집기는 것 같죠.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뒤집기도 안 하고 모녀 사람들은 뒤집기서 막 피가 푹푹 뛰고 막 묻을 때는 피가 푹푹 뛰어. 인자 죽고 얼마 죽다는 거 가서 막 피가 푹푹 뛰어들어.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덕구슬 해놓은 게 가슴줄로 그 덕구슬 찾아갖고 그냥 지고 왔더란 게. 그러니까 밤이 지고 왔어. 낮에는 못 줘. 사람 팔려면 싸군디. 그래갖고 참타면 이제 우리를 지고 들어왔는데 아이고 피가 가리게 돼가지고 질질질 예쁘네. 아이고 암석고 불쌍해 죽겠어. 아버지 얼굴 훔치면서 막 울었지. 험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버지를 13살 고정순 씨는 끌어안고 울었다.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어쩐다요. 우리 정순이 겁나게 이쁘다 안 했어. 만삭이던 엄마가 아버지 없이 동생을 낳았다. 아들이었다. 어찌된 일인지 아이 울음소리는 나지 않고 할아버지는 어린 나에게 곡괭이를 들고 따라오라 했다. 어머니가 아기를 동딸이 돌아가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세월 금은께로 만석했잖아. 그래갖고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는 그냥 앓고 치매를 앓고 날마다 굶굴고 울고 어쩌고 하다가 이제 세월이 갔는데 아기를 낳는데 무이마를 낳더라고. 무이마가. 근데 하나씩가 어쨌거나 정신이 네가 땡이를 들으라. 아기를 내가 뻗어먹어서 가자고 하나씩가 또 가자고 버렸고 안 앉으면 안고 앉았으라 그래. 또 안고 앉았다가 어떻게 파묻냐 하면 수방도 그거를 기념 그가 눈에 비 맷동 밑에 너무 맷동 밑에다가 금방 쏴주기 뿌리 사람만 보면 그렇게 맷동 밑에다가 구덕을 깔짝깔짝 파더니 흙으로 묻어놓고 그냥 맷동 그 뚫방에 돌요리 싸는 거 없어. 그것을 그냥 탁 던지고 그냥 왔어. 팍 깨져버렸어 그냥.
아버지 끌려가 그렇게 죽고 엄마 뱃속에서 다 큰 동생이 죽어서 나왔다. 13살 어린 것이 죽은 아버지 험한 모습을 본 지 며칠도 되지 않아 죽은 동생까지 품에 안으다가 묻어주고 돌아왔다. 아버지와 남편들이 끌려가 죽고 남은 아내들과 딸들에겐 또 다른 폭력이 가해졌다. 아버지 죽고 얼마 안 됐는데 군인들이 엄마를 데리고 알방으로 들어가더라고. 근데 알려토막에도 그때는 군인들이 7, 8년 군대 생활해. 옛날에는 그때는 그렇게 죽은 집에 가도 못하고 난리만 치고 이렇게 우르면 되고 알방으로 들어가더라고. 해서 아이고 그때는 13살 넘게 무술려 말았는갑소. 엄마 오르마 나와 그상때 내보내주더라고. 그때는 군인들이 자자면 자고 그거라. 안 죽이려고. 그때 우르메를 보니까 이 얘기 나오지. 누가 그 이야기를 하는가. 그 사람들도 당했지 안 당했겠는가. 저기서 자기들 남편 죽여 불고 그 순경들이 앉고 또 재혼해갖고 산 사람들도 있었지. 보이냐 박귀엠이라고 순경인데 주부한테 그렇게 행패를 했는데 그 집 딸 거시기하고 결혼해서 살았어. 첩이지 뭐 그 사람은. 마늘 첩이 너희다고 했었고 여첩이 갔다 저 집이 주고 저 집 거기 갔다 여 집 주고 산다고 했었고 그랬어. 근데 군인들도 그랬겠지. 안 그런다고는 보장 못하지. 그 사람들 순경 첩으로 살아. 그랬지 뭐. 그 사람 많았어 있어서. 혹시 이제 순경들이 젊은 여자들 강강 그런 거 일어날까 싶어서 그거 걱정이지. 어머니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못 가게 놀러 못 가게 잡고 있었어요. 진압군의 주요 목표는 약탈과 강간이었으며 의심할 것도 없이 이 과정은 가장 난폭한 꿈이 이루어지듯 진행되었다. 여순 사건을 목격한 미군 대위 대로우가 남긴 보고서다. 야만적으로 진행되었던 부역자 색출 이후 남겨진 여성들은 전리품처럼 진압군의 손에 들어갔다. 성폭력 피해 여성을 서너 명씩 거느린 진압군도 있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게 성폭력을 당하고도 강제 결혼을 해야 하는 딸들도 있었다. 더러운 것이 목숨이었다. (77년) 전 여순 사건 당시 군법에 회부돼 희생된 민간인은 2,900명. 시샘과 무고, 반목과 야만이 빚어낸 무차별적인 진압 속에 이름도 없이 희생된 사람은 10배에 다다를 거라고 학계는 추산한다. 살아남은 1948의 그녀들은 폐허에서 생명을 품었고 인내했으며 그들의 방식으로 맞서왔다. 여수 MBC 여순 사건 77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다큐멘터리 1948 그녀들 일부 험한 그날을 만나보로써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 내레이션 염혜란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여수 MBC 여순 사건 77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다큐멘터리 1948 그녀들 2부 연좌제 그 빨갱이의 때 빨갱이. 죄 없는 사람도 죽인다는 그 망령이 되살아났다.
그것은 세대와 남녀를 가리지 않았고 나라 곳곳을 가차없이 베고 다녔다. 77년 전 그때처럼. 우리 집이 아저씨가 대학교 들어가려 할 때 시험 볼라 할 때 이제 그래 봐봐야 어디 출세도 못할 거다 그런 말을 물려서 오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알았어. 통 몰랐어. 동네 사람들도 그 당시에 그냥 통 입을 안 열어. 큰아들이 이제 대학교를 가려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유엔소리냐고 나가 막 물리장을 두드리고 울었네. 얼마나 울었는가 몰라. 반란군 가족이다고 시집도 안 살고 이제 가쁘까 이제 말 안 해줬어. 그러니까 몇 년이고 애기들을 4개 5개를 낳는 대학교를 못 갔지. 지긋지긋한 빨갱이의 때는 대가 바뀌어도 지워지지 않았다. 손바닥이 터지도록 마룻바닥을 내려쳐도 청천벽력 같은 천형이었다. 시골에서 논팔아 대학을 보내도 어차피 출세는 못한다고 했다. 27 노총각에게 시집가 아이를 5 낳을 때까지 공봉덕 씨는 시집은 그 집이 빨갱이 집안이라 중신도 안 서는 그런 집인지 몰랐다. 빨갱이의 자식을 낳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작은 아버지가 이제 너무 집 살다가 그렇게 쌀갖다 줬는데 그 죄로 엄마 아버지를 갖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갖다가 용계산 그 산속에 그 가서 청사하고 집은 그날 아침에 다 태우고 이제 애기들이 이제 막 술래를 이걸 주렁주렁 따라간 게 이제 우리 저쪽에 살던 작은 아버지가 와서 모린 거 맹이로 저리 가라 그래. 밀어내 불고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만 이제 가고 이제 끄고 가고 집에 불고. 그녀의 시할아버지와 시할머니를 포함 일가족 5명이 끌려간 순천시 서면의 용계산 계곡. 여순 사건이 발발한 지 1년이 될 때까지 국군 15연대와 서면 경찰들은 봉기군에게 협력한 사람과 가담한 사람들, 그 가족까지 색출해서 집단 사살하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토벌작전은 무려 3일 동안이나 지속됐는데 그녀의 가족이 죽어야 했던 건 봉기군이 시켜 쌀을 지게로 져다준 그 이유였다. 아버지도 마룻장 밑에 숨겨 겨우 피해온 여순이었다. 시절이 험했다고 뒤돌아볼 일만 남았는데 천금 같은 내 새끼 반란군이란 때는 벗겨내야 했다. 나가 신청을 했지. 반란군 이제 떼벗으려고. 남의 이러고 또 그 앵개꿀 그거 가서 나무에다 벌고 또 저기 저 공공근로자 다니서 그래서 벌고 계속 막 그렇게 밤으로 일을 많이 하지. 빚내고 또 이웃에서 빌린 돈은 또 일해 갖고 갚고 돈 30만 원 갖고 오라고 또 선평을 가서 신청했지. 동네 사람들 가장 놀라서 안 가. 어쨌든 청와대로 대법원으로 그 고등법원으로 가잔 데는 다 갔어 무조건. 일이고 뭐이고 놔도. 바다 위 큰 자라가 헤엄치는 것도 같고 기러기가 나는 것도 같은 여수시 남면의 열도. 그곳에서 84살 김송자 씨는 7살 무렵 아버지를 잃었다. 그때는 남들보다 부유해 시샘을 받은 것도 죽음의 이유가 되던 시절이었다. 딸은 살림미천이나 삼았던 그 시절. 송자 씨의 어머니는 간호기술학교로 진학을 시켰다. 그리고 보건소로 발령이 나던 날 나도 모르는 나의 죄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죄,
그저 가지고 태어나는 죄, 연좌제였다. 선비 언니가 도청 보험과에 근무를 해가지고 날 들어 저기 송정리 보건소로 발령이 났다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짐 싸고 보따리 싸서 이제 가서 거기 그 방을 하나 주길래 거기서 이제 참 열심히 일했죠. 제가 막 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기 신혼조회가 안 된다고 아버지 그 건으로 신혼조회가 안 되니까 파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도 못 됐는데 보따리 싸고 돌아내려니 어머니가 어찌 되겠어요. 아유, 그때는 말도 못해. 나는 아버지 때문에 그런 게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냥 무조건 여수 내려가서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어머니 노발 대발 난리죠. 울고불고 난리였죠. 나라에서는 간호 인력을 독일로 송출하면서 외화벌이에 나섰다. 독일. 어떻게 생긴 나라인지 어디에 붙어있는 나라인지 알 수도 없는 그곳으로 송자 씨도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희미한 희망 한 자락 거기 가면 있을까? 원죄는 끈질기게 따라다녔다. 이제 며칠 날 출국이라고 여기 이제 서울 와가지고 전세방을 얻어가지고 3개월을 또 교육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출국 날짜가 돼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올라왔어요. 왔는데 내일인가 모레인가 저기 비행기가 뜨는데 내 여권이 안 나온 거야. 해외개발국서 가니까 내 여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혼증이 걸렸대. 그래가지고 기가 차고 매가 차고 그래갖고 이제 그 개발공사에다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물어보더라고. 그럼 어쩌면 되겠냐. 여수서 다 직장도 그만두고 다 올라왔는데 어쩌면 좋겠냐 했더니 국회의원 서명을 3명을 받아오래요. 근데 여수 국회의원이 누군 줄 알아요? 국회의사당이 어디가 있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어머니 용감했었어. 그 세종로에 있는 국회의사당 옛날 거기 있었거든요. 여의도 오기 전에. 거기를 찾아가갖고 이제 물어본 거지. 여수 국회의원이 도대체 누구냐? 좀 만나보자 해갖고 그 사람 어찌어찌 만났어.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통사정을 했죠. 우리 딸이 세상에 이렇게 가게 생겼는데 직장도 다 그만두고 우리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데 얘가 집도 절도 없다. 우리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통상정을 했어. 그러니까 그러면 잠깐 기다려보라더니 자기가 사인을 3개를 딱 해갖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내일 비행기 뜰 건데 오늘 그래갖고 막 쫓아다녔어. 하여튼 간에.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가게 됐어요.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타가지고 독일에 내렸어요. 말도 설고 물도 설은 만리 타양. 병원엔 크기도 큰 서양 사람들이 누워있더란다. 커다란 바위덩어리 같은 환자 몸을 돌려 누이는 것에도 진땀을 빼야 했던 그 시간을 3년을 버텼다. 순천 도롱마을에서 일가족 14명이 여순에 휘말렸던 이숙자 씨의 외사촌들은 빨갱이의 아들로 살아온 세월이 경기가 난다고 했다. 그 삶이 평탄하지는 못했죠. 왜 그러냐. 아버지가 죽고 없어도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월전지서에서 아무튼지 여순 사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와서 조금만 이상 징후가 있다면 끌고 가고 네가 그랬지. 그래갖고 두들겨 패고 그래갖고 아까 그 중매했다는 그 오라버니도 다리가 멀쩡하지가 않아요. 절름발이가 됐어요. 맞아갖고. 그래서 그 오빠들도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뭐라 할까요? 여순 사건 자체를 얘기를 못하게 해요. 오직 하면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나와갖고 이거 여순 사건을 참 이제 빨리 여순 사건에 대해서 조사 저기를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나와도 안 한다 그래요. 진절머리가 나가 안 한다고. 내가 부모로 해서 여태까지 빨갱이로 살아나온 것만으로 원통해 죽겠는데 가서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니까 아예 포기 상태로 가버린 거예요. 일도 하기도 싫고 세상 자체가 싫은 거예요. 나처럼 2살 때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래도 몰라요. 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위에 오빠들이나 언니들은 완전히 정신병자가 되다시피 했더니까 무슨 사건 소리만 나오면은 얘기하지 마라 그래요. 경기 난다고 얘기하지 마라. 기구한 운명은 혼사가 오갔던 집안에도 다 있었다. 멋모르던 2살 배기가 부모도 없이 서러운 눈물을 받아먹고 커서 시집갈 준비를 했다. 약혼을 해놓고 기다리던 어느 날 상대쪽 집에서 파혼을 통보해왔다. 여순 사건에 연루된 집안의 딸, 빨갱이의 딸. 멍해가 가슴에 와서 콱 박힌 날이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여순 사건 당시에 저희 외삼촌과 저희 어머니의 적이었어. 그걸. 근데 오빠는 몰랐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는 그것도 모르고 그 율촌 사는 사람인데 참 생각을 해봐도 이제 약혼을 해놓고는 나 신분을 다 확인을 했나 봐요. 네, 약혼 해놓고 신분을 확인을 해보고는 한번 만나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약혼할 때는 어머니 되신 분만 나오고 아버지 되신 분은 뭐 어디 출장 갔다 그러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며칠 됐는데 그 아버지 되신 분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연락이 와서 가서 이렇게 만나서 이제 신분 확인도 다 해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그러면은 강인수의 조카인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외삼촌을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냥 딱 눈길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 우리하고는 인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딱 그 말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바로 파혼했어요. 많은 것을 바란 것도 아니었다. 그저 부모 대신 기댈 어깨 하나면 충분했다. 빨갱이 딸은 시집도 못 가는 빌어먹을 세상이었다. 자식들까지도 빨갱이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를 이숙자 씨는 찾아 나섰다. 기록을 목포 형무소에서 찾았어요. 저희 어머니 기록을.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까지 끌려가서 군사재판을 받았나 하고 이제 제가 기록을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목포 형무소까지 끌려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기록에 남아있는 걸 보면은 1948년 11월 25일까지 살아계셨더라고요. 11월 25일까지 그 기록에 보니까 기록을 찾고 보니까 목포 형무소를 알았지 그 전에는 전부 생목동 공동묘지로 다 끌려가서 총살당한 걸로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엄마 아버지 그 기록을 찾고 싶어 하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걸래. 엄마 아버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저기를 당하고 자식들까지도 빨갱이라는 말을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그런 죄를 지었을까 하고 그게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게 알아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큰 죄, 얼마나 큰 죄길래 자식도 그 죄값을 져야 하는 것인가. 찾아내야 했다. 태어나 엄마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살아온 세월이었다. 들춰내면 다 죽을 것처럼 모두가 겁을 냈지만 부모가 그리 허망 없이 죽어야 했던 기록을 찾아내는 게 태어난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찾아 헤맸다.
그러니까는 지금처럼 나는 기록을 이렇게 찾았잖아요. 그건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 기록 못 찾은 사람들은 산골짜기 가서 어디 가서 총살시켜갖고 내버리고 지금 가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록도 없고 시신도 못 찾고 한마디로 말 짐승밥이 돼도 유족들은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 여순 사건 그 유족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여사 참 운 좋아. 그게 저 위로예요. 이 여사 참 운 좋아. 그래서 물론 이 여사가 발로 뛰어서 찾았지만은 부모님 두 분을 이거 기록을 찾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노력해갖고는 안 된다. 기억에도 이미 희미해져 버린 내 아버지. 그 얼굴을 자세히 본 건, 죽음의 장면을 확인한 건 유족회에 걸려있던 사진 한 장이었다. 하얀 옷을 입고 뒤로 손이 묶인 채 끌려가던 아버지. 그리고 또 아버지들. 내가 이제 확실히 안 것은 내가 시집 와서 이거 제사무실로 가잖아요. 이거 유족회들 제사무실로 가면 그거 싹 사진에 나오고 막 거기서 해주더만. 근데 그 현장을 본께로 우리 아버지들 집회 갈 때 그때 그랬더만. 저거 이렇게 펄이 안 돌아가네. 이렇게 해가고 뒤로 묶었더만. 싹 막 줄줄이 막 고기 맹태를 엮었어. 이렇게 간뒤 여기서 총을 이렇게 쏘더만. 이렇게 턱턱 거기서 꼬물러지더만. 그걸 봤어 사진으로. 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내가 그랬어. 딱 이렇게 엮어갖고 뒤로요 흙은 옷을 입혀갖고 그래갖고 줄줄이 엮어갖고 이렇게 걸어가더만. 나 그게 거기만 가면 눈물 나와서 나는 못 가. 그 제사무실에만 가면 내가 눈물 나와. 그걸 못 봤어. 그걸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볼게. 세상에 아이고 이렇게 묶어갖고 막 이렇게 가더라고. 이렇게 줄줄 묶어갖고 가. 내 살길도 막아버린 울 아버지. 아버지도 죄 없긴 마찬가지였다. 억울한 죽음이 또 다른 억울함으로 유전되는 것도 몰랐을 것이다. 난리가 나고 32년. 갓난쟁이가 중년에 접어들 무렵 연좌제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됐다. 나라가 씌워놓은 죄명 아래 무기력하기만 했을 그녀들. 큰 숨 한 번 내쉬고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디딜 힘은 그래도 아버지였다. 머리를 쓸어주시던 부드러운 손길, 다정했던 눈동자. 내게도 아버지가 있었음을 깊이 묻어 다지고 다져놓고 기어이 살아내야만 했다. 여수 MBC 여순사건 77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다큐멘터리 1948 그녀들 2부 연좌제 그 빨갱이의 때.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 내레이션 염혜란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회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여수 MBC 여순사건 77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다큐멘터리 1948 그녀들 3부 남겨진 그녀들. 여순 사건 직후
여수와 순천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됐고 진압에 투입된 군인들은 자의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계엄령을 적용했다. 군 민사처가 양민증과 통행증을 발급했다. 그건 살아남은 자들을 손쉽게 통제했다. 총살당한 집은 통행증마저 받을 수 없었다. 엄마를 안 내준다니까 총살 나지 그러고 안 내줘. 통행증을 안 내줘. 그렇게 내가 장이라 지방 사는 동네 모임아들이 서평상한테 저 장돌리 이러는데 장대막이 내가 장대미면 네 입을 팔았대, 네 입을 팔았대. 막 싸우고 달라졌어. 내가 입이 야물어갖고 싸우고 달라졌더니 나 주고 볼게 그 정도들이 실랭이 되고 그러더만. 내가 대가는 놓게 한 10살로 왜 할매들 간뒤 통행증이 조사한 데가 뭐 옆을 때가 할매들이 끼고 들어가 버리게. 내가 매마든 장이를 댕겼으니까 옆고장 댕기수는 갈치 쌀려만 죽이고 걸어서 와갖고 갈치 사갖고 또 이거 가서 지지 묻고 그랬어. 안 내줘. 그렇게 안 내줘. 미용자 사서 배 짜고 그래야 배를 팔지. 배도 팔러 다니고 무명배 담배 할매들 따라가서 배 팔고 가다가 또 나무 밑에가 쇠갖고 여름은 또 나무 밑에 실가위가 쇠갖고 가고 그래. 열세 살 어린 장돌뱅이를 이웃 할머니들은 치마폭에 숨겨서 장으로 향했다. 어머니가 누에고치에서 씨를 뽑아 배틀로 명주를 짜놓으면 그걸 이고 동네 할머니들 뒤를 따라가 장에 내다 팔았다. 그 돈으로 귀한 갈치도 사 지져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먹였다. 봉기군들이 숨어든 지리산 자락 구례 산동면. 진압군은 진압군대로, 봉기군은 봉기군대로 마을로 내려왔다. 진압군은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를 봉기군에 협조했다며 하루 차이로 죽였고 10살 소녀였던 이순자 씨를 봉기군으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수지기로 세웠다. 동네를 지키는 단체 몇 사람씩 동네를 살피라고 면에서 한 거지 지서에서. 내 말이요 몰라 잘로 수직이라고 그랬어. 견역으로 시키라고. 그때는 이제 돌려가면서 누구 넣으면 그다음에 정부에서 시킨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저기 내가 좀 담을 넘어 저 돌아가려면 먼디 담을 한 집 넘고 두 집 넘으면 그가 나와. 그래서 살망살망 그 사람들 돌아다니는데 이제 딴 집으로 가뿐년에 가서 그게 돌아가고 가니까 아이고 발랑군 우리 집에 왔어요. 시방 여기 다녀요. 그러니까 너희 여러 가시나 여기 뭐 들어왔냐고 이놈 가시나 집인다고 난리가 나뿌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막 기군형 매너들 뭐들이 다 숨어뿐지 나는 여우같이 그걸 알려주고 자서 내가 가면 발랑은 따라올까 봐 난리를 치고 그런 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제가 나는 다 들어놓 있는데 와서 뜨지만 아이고 이건 소금이에요. 소금인 게 못 갖고 가게 이건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은 더 잘 갖고 가불더라고. 이나 뭐 먹을 줄 알고 이거 소금이에요. 소금인 게 무조건 실어 가불고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밤이고 누우면 또 이제 산에서 내려 지금 식량 가져가려고 식량 가지러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따라다니면서 뭐 요건 뭐 먹은 거이다고 하면 소금이다고 이제 그냥 소금은 웃는 가져가 불고. 캄캄한 밤이면 집안으로 들이닥쳐 온 살림을 뒤지는 봉기군에게 어린 소녀는 꾀를 내었다. 소금이여요, 소금. 못 먹을 소금은 안 가져가리라는 순진한 꾀였다. 그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어디가 부자가 있냐, 어디가 뭐가 좋냐 그런 걸 물은 게로 그 회관 당산이라고 있어. 동네 큰 높은데. 그래갖고 나를 데리고 가서 어디가 부잣집이 사냐고 하니까 제일로 못 산 데를 가르치면서 저리 가면 제가 아주 쌀 많은 사람이 살아요. 그때는 그런 생각은 있어갖고 거기를 가야 없은 게 떨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 그 거시기 밑에는 효동이라고 있는데 저기는 부자가 많이 살아. 거기는 쌀도 많아요. 그리 가라고. 근데 가가지고 그 사람들
못 가지. 부잣집을 물어도 시치미를 딱 떼고 엄한 곳을 가르쳐주던 영민한 소녀였다. 그렇게 봉기군에 살아남았어도 날이 밝으면 봉기군과 접촉했다고 마을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원망스러운 시대였다. 시대가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원망도 못 오고 그 시기도 자기 사주팔자라고만 생각하고 울고만 가슴만 보도 병이 들었지. 다 병이 들어서 다 그랬지. 그 이제 뭐냐 저 산 사람이 오면 이제 이장을 잡으면 이제 아까 그 수지거고 근데 가면 잡자니 사람을 그래갖고 이장이 누구냐 잡으면 이제 이장 반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동네를 다 없으면 기어난 내놓으라고 해갖고 반장은 짊어지고 가고 이장은 그 시기를 한게 그 산에서 와서 그랬는데 그거 뭐가 된 거냐 뭐 연쟁이 돼불고 그거 가다먹은 거 아무 가다먹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피해자인데 그 시절에는 그렇게 된 거예요. 산 사람은 그래도 살아야 했다. 마을 앞 개펄이 활처럼 굽어있는 순천 도롱마을. 여순의 부모를 잃은 2살 아기였던 이숙자 씨는 12살이 되던 해 남의 집 식모살이로 들어갔다. 이 얘기 꺼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한날 그때부터서 이제 여수로 강주로 이렇게 어영부영하고 남의 집에 가서 자라면서 이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해서 그 뭐라 그럴까 그때는 지금은 가정부라 그러지만 그때는 식모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일을 하고 그러는데 자기 애들이 훔쳐간 돈 같은 것도 나한테도 다 누명을 씌워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한 번은 네가 돈 가져간 거 안 내놓으면 경찰에다가 고발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집 주인 아줌니가. 그래서 저는 안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보기는 봤어요. 그 집에 큰아들이 그때 당시 중학생이었어요. 근데 가게 옛날에는 그 구멍가게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런 가게를 했었는데 아침에 학교 가면 꼭 거기 가서 돈을 빼갖고 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오빠가 학교 갈 때 거기서 돈 내간 건 내가 봤어요. 그러면은 그걸 믿어줘야 되는데 안 믿어줘요. 무조건 내가 가져갔다고 그렇게 저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3번 그러더니 나중에는 경찰을 데려와가지고 나보고 바른 대로 말을 하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묶어가지고 간다고. 근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경찰한테 데리고 가라 할란께 얼른 바른 대로 말을 해라잉. 안 그러면 딱 묶어갖고 나가 데리고 갈란께. 부모 없는 고아라서 남의 집에서 꾸준히 일하는 식모라서 아무도 대신 싸워줄 리 없는 작은 여자아이라서 도둑 누명을 그대로 써야 했다. 더 이상 누명 쓰고는 살 수가 없어 친구 따라 가발 공장으로 따라 나섰다. 나 같이 따라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같이 가. 그러면 그 차비 있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차비 있어. 그래서 걔를 같이 따라 올라갔는데 가서 이제 거기를 가니까는 공장에를 가니까 거기가 기숙사가 있더라고. 기숙사가 있어서 거기서 저기 같이 있으면서 이제 일을 하고 그랬는데 폐가 나빠져갖고 이제 병원 생활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하루 12시간 노동은 기본이고 야근을 밥 먹듯이 했던 24시간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숙사에서 지내야 했던 여공의 나이는 고작 14살이었다. 잘 먹지도 못하고 중노동에 시달리던 어린 소녀는 폐병을 얻었다. 의료보험도 없던 그때 치료는커녕 입에 풀칠을 걱정해야 했던 나날이었다.
14살 정도 됐죠. 한 14살 그 정도 됐었는데 그 애들 가면은 껌 같은 거 막 이런 거 팔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해보려고 가서 이제 몇십 원 정도 가지고 하면 되는데 가니까 걔네들은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있어갖고 못해요. 네가 이거 하고 싶으면은 우리 그룹으로 들어와라. 그래갖고 얼마씩 내라. 그런 거 그러면 우리 손에는 바깥뿐이 없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사람 버리고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는 이제 그 생각을 하다가는 깡시장에를 갔어요. 깡시장, 공판장에를 가니까는 그때 여름인데 참외 뭐 자두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라를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그걸 그때 300원어치인가 얼마치를 샀어요. 그걸 사가지고 길거리에다 사람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다 놓고 파니까 어머 저 어린애가 뭘 파네 그러면서 와서 잘 가르쳐주는 거예요. 즐기기도 즐긴 생, 껌파리도 과일 다라이 장사도 돈이 있어야 했다. 어린 소녀는 어찌어찌 버스 안내양으로 취직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거기 그 소개소를 가니까 버스 안내양을 한번 가볼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오라이 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오라이. 그때 나 지금도 그 말 안 잊어버려요. 오라이 하면 되는 거래요. 그래서 어떻게 오라이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면은 가라는 신호다 이거예요. 가라는 신호다. 그리고 수도보는 것은 정지를 세우는 거래요. 참 세상을 살다 보니까 별걸 다 해봤어요. M1 도둑 소리에 서럽던 식모살이 때려치웠는데 버스 안내양을 하면서 처음으로 진짜 도둑질을 해야 했다. 버스 안내양이 기사 호주머니에 돈 50원이라도 찔러줘야 했던 시절. 차비로 받은 얼마를 찔러주고 진짜 도둑이 됐다. 겁이 나고 무서워 다시 돌아간 곳은 돌고 돌아 남의 집살이. 참말로 몸서리 나는 세상이었다. 그래도 아버지는 그 모진 세월을 버티게 해준 힘이었다. 그때는 엄격해. 아버지들이 아주 우리들 앞에는 물깍 딱 꽂고 앉아서 얘기했지 그냥 바로 못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시절이라 무서운 시절이라 밤에 보도시 그저 민사무소 그 시간대 갔다가 밤에 늦게 오면 밥 잡수면 딱 무릎 꿇고 앉아서 아버지 앞에 다 잡수더라고 앉았었어. 우리는 그것이 예의고 더 있었지. 우리 아버지는 이제 어려서 생각이니까 막 그때가 그거 두루마기를 막 컨트로잖아요. 옛날에는 두루마기 무명 두루마기 해봤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선비처럼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 다정한 말도 우리 동생들도 언니도 말 못하는데 내가 앉아서 네 아들이가 뭐예요? 그러고 물어봤지. 그냥 그렇게 못나서 그때는 부모를 아버지를 이렇게 우상하는 그런 세상이라나서 대진가 성가 우시는 뭐 연자 일본말을 하려고 그래서 어째서 우리는 왜 이신디 맞서가라고 해요. 그런 걸 물어보고 불러 바깥에서 양양하고 불러. 그러면 이제 내가 밥을 먹다 나가면 그 오빠가 나를 업고 가 이제. 업고 가라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입혀준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저 학교 그냥 업고 가다가 그러면 다리가 이제 가다가 이제 또 내려서 걸리고 가다가 이제 올 때 되면 또 이제 이를테면 지금은 전화나 있지. 그러면 이제 그 큰 청내 큰 정리나무가 있어갖고 그가 지금의 길 우상학이 있었어. 그건 생생을 해. 우상학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놀아 이제 야시한 것서 놀다가 나온 거 본 거예요 이제. 그 꼬랑 건네 그 대가스를 건네서 다리 건너서 오면 딱 채라고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나올 시간 되면. 그러면 이제 막 쫓아나와서 딸 딱 업고 집으로 와. 그러고 다녔어. 그렇게 오빠한테 아버지한테 나는 호강을 많이 받았어. 실록은 푸르고
커다란 정자나무가 그늘이 돼주던 그 한가로운 시절. 아버지는 늘 어린 오양내시를 업고 다녔다. 그 커다란 등 뒤가 마냥 좋았던 그 아이는 이제 80이 넘었지만 그 등을 여전히 기억한다. 그리고 어린 양내를 뒤쫓던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을 잊지 못한다. 괜찮다, 괜찮다. 물이 불어난 냇가에서 빨래가 떠내려가 울고 있는 어린 송자 씨에게 아버지는 한달음에 달려와 괜찮다, 괜찮다 해주셨다. 호호 불어 키워주셨다. 송자 씨에게도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다. 엄하면 엄한 대로, 다정하면 다정한 대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그녀들을 살아낼 수 있게 했다. 죄 없으니 괜찮을 거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 돌아오지 않은 아버지는 시신도 찾아낼 수 없었다. 가묘를 써놓고 때가 되면 재료를 올렸지만 빈 무덤만큼 나라가 원망스러웠다. 그럼 못 찾았지. 못했지. 막 아버지가 어머니가 애기를 얻고 막 애할아버지랑 천리를 쫓아다녔지. 근데 경찰서에서 탁 막고는 못 가게 나게 꼼짝도 못하게 아무도 못 갔지. 그래갖고 시신을 못 찾았지. 어디다 죽인 줄도 모르는데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무도 몰라. 왜 우리 아버지가 죽어야 될까? 그걸 몰랐단께. 큼선부터서는 이제 왜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야 될까? 저런 아버지는 살았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죽었을까? 그런 속이 들어가지. 딴 사람 아버지는 살았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죽었을까? 세월이 흘러 좋은 세상이 왔다고들 했다. 내 가족을 왜 잃었는지 증명을 해야 하는 시간이었다. 내 거라고 자식들도 못이게 했는데 나가 어쨌든 끝까지 댕겨보자고 나갔지. 버스로 제주도 4.3 사건에 가려면 버스로 2대 쓸까. 근데 선평 사람들은 그냥 선평 허가들이 겁나게 많은데 싹 안 해버려. 안 해버리고 선평 허가 하나 하고 저기 저 판교 박과 그 남자 하나 하고 또 남자 둘이구나. 그랬지 참 뭐 돈만 없는 돈만 두드렸지 일이 안 될 거라고 다 안 해버려. 벗으려고 그때를 벗으려고. 그래갖고 끝까지 댕겼지. 그러니까 날 보고 동네에서도 그래. 돈만 베리지 몰라 그런 짓을 해야. 뭐라게. 그래도 나는 그냥 끝까지 댕겼어. 빚을 내고 손이 부르트게 남의 논에 나무를 심어 번 돈을 유족을 인정받는 데 써야 했다. 지긋지긋한 빨갱이 소리, 반란군 소리는 유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세상이 왔다. 하지만 여순사건 유족이라는 이름표 하나 받는 건 더 어려웠다. 전화까지 갔었어요. 그랬더니 치매가 조금 오셔가지고 딴소리만 자꾸 하시는 거라. 그래서 여수시 여순사건 직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만양 씨 이러더라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겠다고 남면 가가지고 저기 나이 많은 잡수분들의 그 증언을 뵙기라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이 많은 사람들 우리 아버지를 아는 분들을 찾으니까 없어. 다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갖고 동네에 이제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증언을 받았어요. 2사람. 이모도 그랬고 이모도 전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영철이 할머니가 맨날 그랬대. 아이고 안면장집 딸 하나는 공부도 열심히 잘했고 많이 가르쳐놨는데 세상에 그렇게 죽었다고 그 소리를 여러 번 들었대. 그래서 그 놈을 증언을 해주라 그래가지고. 다시는 돌이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시간을 다시 되돌려야 했지만 77년이 흘렀고 본 사람도 들은 사람도 찾기가 힘들었다. 세상 좋아졌다지만 빨갱이 집안에 다시 엮여서 또 고초당할까 뿌리 깊은 불신은 깊고도 단단했다. 여자라서 배우지 못했던 1948의 수많은 그녀들. 운명 속의 수많은 그녀들이 여전히 까막눈으로 살아가고 있다. 세상 부끄럽고 후회되는 일이 그것이라 80이 넘었어도 유족 신청서에 한자를 못 적는 그녀들이 있다. 부모를 잃고 친척집에 입양된 그녀들은
호적상 아버지와 친아버지가 달라 유족이지만 유족이 아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녀들은 1948의 그날을 세상이 내 자식이 아는 게 두렵다. 몰라요. 남자나 여자들인데 큰딸은 조금 알아요. 여순 사건이 어떻게 됐다는 거 뭐 그거는 좀 아는데 쟤들은 서울 사는 애들 아무것도. 근데 왜 할아버지에 대해서 걔들이 알려고 할까 싶어서 아예 말을 안 한 거죠. 근데 우리 아들은 대충 그 여순 사건이라는 자체를 잘 몰라요. 애기들이 굳이 걔들을 이해를 시켜서 뭐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이제 여순 사건은 이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근데 자세한 내용 몰라요. 바르르 손을 떨면서 아버지의 죽음을 얘기하던 김송자님. 내 자식만큼은 빨갱이 떼를 벗겨줘야겠다고 말할 땐 장사보다 더 강해 보였던 공봉덕님. 아버지를 잃고 동생도 제 손으로 묻었던 13살 장돌뱅이 소녀 시절을 담담히 얘기해 더 슬펐던 고정수님. 단지 이야기를 청한 우리에게 딸들이 왔다 간 것 마냥 좋았다던 오양래님. 모두가 화합해서 잘 해결해야 한다고 야무지게 말씀하시던 이숙자님. 그리고 수없이 많은 1948 그녀들. 세월 앞에 자그마해졌고 여전한 두려움과 어쩌면 새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는 소망이 혼재된 눈빛으로 그저 얘기를 들으러 온 이방인들을 딸처럼 안아주던 순진한 그녀들은 80이 넘고 90이 넘었다. 그래서 두렵다. 그녀들을 다시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 국가는 다시 한 번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리고 오래도록 묻어놓은 이야기들을 겨우 용기를 내 꺼내든 그녀들에게 반란이라는 이름을 소환했다. 묻고 싶다. 그녀들이 견뎌낸 세월을 누가 무엇으로 재단하며 그 응어리를 몇 푼 돈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엄청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 한순간도 울지 못했다. 77년 전 그때의 소녀로 아이로 돌아가 어제 일처럼 얘기할 때 깊이 패인 주름에 한없이 눈물이 고여도 같이 울지를 못했다. 그녀들의 이야기를 똑바로 듣고 전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들었으면 한다. 그리고 같이 울어주길 바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햇살에 마음을 맡기고 나는 너의 일을 떠올리며 수많은 생각에 슬퍼진다. 우리는 단지 내일의 일도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저 너의 등을 감싸 안으며 다 잘 될 거라고 말할 수밖에 더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만 같아 초조해져. 무거운 너의 어깨와 기나긴 하루하루가 안타까워.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너에게 생기면 좋겠어. 너에겐 자격이 있어.
여수 MBC 여순사건 77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다큐멘터리 1948 그녀들 3부 남겨진 그녀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 내레이션 염혜란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회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너와 나에게도 잔인하고 두려운 곳이니까 언제라도 여기로 돌아와. 집이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우리를 기다려주기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기를 가장 간절하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기를. 내